사건의 조사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을 분석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또한 법의학, 피해자를 검시하는 과정 역시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현대에는 법의학 및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무척이나 부각되고 있고 그 기술 또한 발전 중입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 역시도 사건을 조사할 때 과학적인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과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먹구구식의 조사는 아니었던 셈이었는데요. 조선시대 최초의 법의학 지침서인 신주무언록이 바로 그 과학수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는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 이른바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조사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서 최대한 피해자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시되었는데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냉동시설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부패 속도 등이 무척이나 빨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함부로 사람의 신체를 해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은 눈으로 살펴보는 식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검안하는 조사관들이 있었는데 이를 흔히 복검관이라고 불렀으며 보통은 지역의 군수나 감사, 사또 등이 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검안 및 사건의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건 조사 지침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주무언록입니다. 신주무언록은 원래 무언록이란 이름으로 나온 책이었습니다. 원본인 무언록은 조선에서 만들어진 책은 아니고 원나라의 왕열한 사람이 묶어내어 편찬했던 책이었습니다. 일종의 법의학적 내용들과 조사 기법이 담긴 책이었고 그는 여러 가지 사실을 참고하여 무언록을 집필했는데요. 무언록은 한자로 없을 무에 원망할 원을 써서 원통함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지어진 제목이라고 합니다. 또 세원짐록, 평원록이란 책들도 존재했었는데요. 이건 역시도 원한을 씻어낸다, 평등히 다뤄준다는 뜻으로 비슷한 지침을 적어둔 일종의 수사 매뉴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언록은 중국에선 1308년에 발행되었는데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신주무언록 항목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헌상으로는 1419년에도 언급된 적이 있었다고 하며 그 뒤 1430년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1435년이 그 시초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1438년에 세종대왕이 최치훈 등에게 명하여 무언록을 해설하여 편찬하게끔 하고 유이손에게 서문을 쓰게 한 신주무언록이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조선 최초의 법의학서였던 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주무언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중국의 무언록에 해설만 붙인 책이다 보니 실제로 조선의 상황과는 다른 사항들이 좀 많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조선에서는 독을 이용한 사건이 벌어질 때 보통은 비상이란 독이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런 비상이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이것을 사용한 사건에 관한 서술이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왕의 명령으로 인해 시행되는 법령들이 이런 수사를 뜻하지 않게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령 무덤을 파내어 시신을 꺼내지 말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시신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지만 반대로 시신을 꺼내어 조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법령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서둘러 땅에 묻어버리고 아예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주무언록을 조선시대의 실정에 맞게끔 새로 수정한 증수무언록 이란 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택규란 인물과 그의 아들 구윤명이 이어서 집필했는데요. 이 책은 신주무언록을 더욱 보완해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조선의 상황에 맞게끔 실정을 반영하고 두 번째로는 부족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보충했으며 그로 인해 조사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완비한 책이었는데요. 일단 영상에서는 편의상 그냥 신주무언록으로 서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주무언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을까요? 일단 이 책이 나름대로 과학적인 기법을 적어놓긴 했지만 지금 보면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이나 혹은 약간 허술해 보이는 부분들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이었던 것을 감안하고 다만 그 옛날에도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려 했던 것에 의의를 둬야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신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했기에 보통은 눈으로 보고 검사하거나 만져
만져보는 것까지만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시는 색을 구분하는 것으로 진행됐는데요. 바로 시신의 얼굴과 피부색을 통하여 사인을 조사했습니다. 피부가 붉어지는 적색일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타가 원인이고, 푸른색이라면 독살, 하얀색이라면 동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색을 띠면 병으로 인한 병사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얼굴과 피부의 색으로만 사인을 규명한다는 점 때문에 시신의 피부 및 얼굴색을 위장하는 기법까지도 발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위장 기법들 중에는 나뭇잎을 사용한 것도 있었는데요. 구타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의 상처 위에 특정한 나뭇잎을 식초에 담갔다가 얹어두면 신기하게도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는 위장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가려진 상처를 밝혀내는 방법도 알려줬는데요. 바로 감초즙을 이용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검안하는 사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이면 일단 해당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부어 올랐는지, 또 단단한지 단단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위장한 흔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감초즙을 발라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초즙을 바르면 이 위장한 상처가 즉시 나타났다고 하네요. 독사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사용되었는데요. 은으로 만든 비녀를 사용하는 방법과 반개법이란 방법이었습니다. 독살이 의심되는 시신이 있다면 즉시 입을 벌리고 목구멍 안에 비녀를 집어넣은 뒤 잠시 후에 꺼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말씀드렸듯이 비상이란 독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비상은 비소와 황의 화합물이어서 이 비상과 은이 만나면 은이 반응하여 색이 변색되었기 때문에 독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주요 방법이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방법인 반개법은 닭이 사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은비녀를 사용해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 사용된 방법인데요. 우선 밥을 지어서 밥 한 그릇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신의 입을 벌려 목구멍이 보이게 한 다음 밥을 목구멍 안에 넣고 종이로 입을 막아두는 것인데요. 잠시 후에 시신의 입 안에 넣었던 밥을 도로 꺼내서 닭에게 먹인 후에 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닭이 그 자리에서 숨지거나 혹은 미친 듯이 날뛴다면 이것 역시도 독을 사용한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하네요. 물에 빠져 숨진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시신을 밖으로 건져내었을 때 입과 코에서 하얀 물거품이 나오면 익사한 시신, 반대로 물거품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이미 숨진 다음 물에 던져 사고로 위장된 시신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대다가 물을 먹게 되고, 이때 기관지 안의 공기와 점액이 물과 섞이면서 하얀색 거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반대로 조금 비과학적인 방법들도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물에 빠진 시신을 구분하는 경우에 남자의 시신은 엎드린 자세가 되고 여자는 위를 바라본 자세가 된다는 서술이 있었는데, 지금의 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정확한 서술입니다. 이런 서술이 나온 이유는 음양이론 때문인데요. 남자의 양기는 얼굴에 모이고 여자의 음기는 등에 모이기에 그러한 자세가 나온다는 서술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래전 헤어진 형제 자매가 진짜 한 가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적혀 있었는데, 이 방법이 지금 보기엔 다소 황당합니다. 일단 맑은 물 한 사발과 바늘 하나를 준비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손가락에서 피 한 방울씩을 짜내어 떨어뜨리고, 만약 두 사람이 짜낸 피가 서로 잘 섞이면 진짜 가족이 맞고, 섞이지 않으면 형제자매가 아니란 서술도 있었는데요. 조금 황당하기는 하지만 현대 유전자 분석 기법처럼 혈액을 이용한다는 발상 자체는 좀 참신해 보입니다. 이 신주 무언록은 조선시대 여러가지 사건에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1796년에 벌어진 어느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평산 관하에 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고발자는 바로 서봉방 장홍암 마을에 사는 양계수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접수한 사건의 내용은 바로 아들 양성항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춘대 때문에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계수와 양성항은 양반 가문의 사람들이었고, 이춘대는 흔히들 말하는 아랫사람 계급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양반 집안의 자제인 양성항이 이춘대 때문에 불의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아들의 시신이 지금 이춘대의 집에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사또가 가장 먼저 현장에 가봐야 하기에 당시 평산부사였던 유광천이 현장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또가 직접 가서 두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들어보니 양계수는 줄곧 이춘대가 범인이 맞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이춘대는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실제로 이춘대의 집에 가보니 양성왕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이춘대는 자신은 정말로 모르는 일이며 왜 그의 시신이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양반 집안 사람이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에서, 그것도 아랫사람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니 두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정말 이상한 사건이었는데요. 사또는 사건에 거만해 바로 착수합니다. 집이 좁았기 때문에 바깥 마당에 자리를 깔고 시신을 내와서 옷을 벗기고 안색부터 피부까지 이곳저곳을 살폈는데요. 우선 피부색은 전체적으로 누렇고 코에서 혈액이 관찰되었으며 시신의 머리칼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있었고 가슴팍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흔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숨지기 전까지 가슴팍과 여기저기를 긁어댈 정도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사또는 이를 통해 그가 독을 먹었음을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신주 무언록에 나와있던 독 감별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은비녀를 써서 조사를 실행했는데요. 목구멍 안에 깊숙이 은비녀를 넣었다가 빼내자 비녀의 색깔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 양성왕은 독으로 당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안색은 비상 등에 당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고 그렇다면 어떤 독이 사용됐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이에 사또는 사람을 시켜 피해자 양성왕의 몸에서 대변을 채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채취한 변과 맑은 물을 잘 섞어서 그릇 안에 넣고 오랜 시간 가열하도록 했는데요. 나중에 그릇 안을 보니 증발하고 남은 찌꺼기들 중에 누런 빛을 띠는 하얀색 알갱이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또는 이 불순물이 많이 섞인 알갱이와 피해자 양성왕의 상태를 보고 혹시 이 알갱이가 소금 결정이 아닌가 추측했는데요. 그가 이것을 소금 결정으로 추측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간수란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엔 간수로 인해 숨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간수는 습기를 머금은 소금 가마니들이 쌓인 곳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액체가 되어 흘러나오는 물질인데 너무 짜서 짜다 못해 아주 쓴맛이 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단순히 소금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그네슘, 염화이온, 황산염, 황산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그냥 직접 마실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간수가 아닌 염로라고도 부르고 수은과 더불어 아주 위험한 액체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간수를 먹고 숨지는 사례도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간수를 마시고 숨진 이들의 시신 상태가 양성왕의 상태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팍을 손으로 할퀴어대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사또는 피해자 양성왕이 숨지기 전에 이런 간수를 단숨에 들이켜서 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몸에 자신이 괴로워한 흔적을 제외하면 다른 구타나 찰과상 등의 반항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강제로 먹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또는 이춘대의 집에 간수가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이춘대의 집에서는 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에 사또는 사람을 시켜 양계수의 집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양계수의 집 창고에서 알 수 없는 병과 그 옆에 놓여있던 사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병 안에 있던 액체를 쏟아보니 고약한 냄새가 풍겼는데 아주 오랜 시간 묵혀진 간수로 보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피해자 양성왕은 이춘대가 해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 있던 오래된 간수를 스스로 마신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두 사람을 불러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말했고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고 지시합니다. 결국 밝혀진 이 사건의 진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이춘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고 시집을 갈 정도의 혼기가 찬 나이였는데요. 이날 이 씨의 딸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양성왕이 그녀를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평소 그녀에게 관심이 있던 양성왕은 빨래를 하고 있던 이 씨의 딸에게 몰래 다가가서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제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하고 소리치고 달아났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시절에는 여자가 이런 짓을 당하게 되면 혼사길이 막힌다고도 하고 체면과 명예가 더럽혀졌다면서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춘대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끝까지 나서 양계수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양계수의 멱살을 잡고 딸이 당한 일을 말한 뒤 소리를 지르며 자기 딸을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딸이 결혼도 못하게 생겼고 큰일이 났으니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크게 소리치면서 주변의 나뭇가지를 꺾어서는 휘두르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까지도 했는데요.
계급사회였던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양계수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집 하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양반이 아랫사람에게 이런 짓을 당하니 매우 수치스러웠지만 자기 아들이 한 짓이 있으니 대꾸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이춘대에게 아들을 딸과 결혼시킬 테니까 그만 돌아가라고 잘 구슬러 보냈는데요. 구겨진 체면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 양성왕이 집에 들어오자 양계수는 크게 소리치며 그날 있던 일을 말하고 양성왕에게 꼴보기 싫으니 집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당한 일 등에 대해 들은 양성왕은 크게 괴로워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그날 저녁 집안에 있던 오래된 간수를 꺼내서 결국 그런 일을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시신이 이춘대의 집에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계수가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양성왕이 숨진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난 양계수는 이 모든 것이 이춘대와 그의 딸 때문에 벌어진 일로 여겨서 몰래 양성왕의 시신을 이춘대의 집으로 옮겨두고는 이 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그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사또가 이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 씨가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해당 사건을 유능하게 잘 해결한 사또였으니 아마 이후의 일도 비슷하게 잘 처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마터면 억울하게 끝날 뻔했던 사건이 신주무언록을 활용한 사또의 기지 덕분에 잘 해결된 듯합니다. 다만 이 씨의 딸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물론 현재의 과학수사와는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 구체적인 기법을 썼다는 점과 상황 등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법의학책 신주무언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